안녕하세요. 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 1부터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제 과거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파산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항고심 문헌연구. 항고심이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 가보면 하단 하면인데 라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나다 라 할 때 라. 그게 이 파산 하단 사건에 대한 항고심입니다. 저도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그 수원 회생법원에 이제 재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제군요, 어제. 금요일 날.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부죠. 항고심.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전자간보에 항고심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수집을 해서 자료 공유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있습니다. 전자간보에 있는 항고심 결정 50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이제 중앙법원 워크숍에서 중앙법원, 그 당시엔 서울중앙법원이죠. 파산부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항고심 관련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발간된 도산법 실무연구, 지금 재판자료집, 재판자료 127집, 저도 지금 꽂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창원지방법원 판사님이셨던 최도 판사님이 항고심에서 본 개인 파산, 개인회생 사례. 이분이 이제 서울 회생법원으로 작년에 오셔서, 이제 부장급으로 이제 개인 파산 하시다가, 물론 법인도 하시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법인 쪽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항고심에서 바라본 개인 파산, 개인회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심과 관련된 사건을 뭐 수임하거나 아니면 항고심에서 면책을 노리는 분들, 1심에서 이제 면책 불허가라든가 기각을 당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이제 항고심에서 계류 중인 분이 있을 겁니다. 사건 번호가 라입니다. 라. 가나다 라 할 때 라. 그 라 사건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어떤 때 인용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죠. 아이디어입니다. 법적 쟁점 및 주의사항. 이 김영란법은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공문이 발송돼갖고, 이게 이제 관제인도 이거에 저촉 대상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 시 예납비용 재단 채권 변제. 이거는 이제 뭐 그때도 그렇고 확립돼 있는 거죠. 채권자 파산 신청 시 예납비용 재단 채권 변제. 저도 예전에 할 때 이걸 깜빡하고서 변제를 안 해주고 끝난 사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하고 채권자 파산에 있어서는 그 예납비용 및 이제 일부 재단 채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수개 시, 패소 시 소송 비용 재단 채권, 소송 수개 사건 패소 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소송 수개 사건 패소 소송 비용 재단 채권, 소송 수개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 같은 거를 이제 수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제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했죠. 그런 건 재단 채권이고, 다만 이제 속가와 관련해서는 좀 이제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 무효 확인 청구의 실익. 파산 채권자표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하는 실질적 임하 효과. 파산 채권자표 무효 확인 정도 청구하려면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 안 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산에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에서는 외부회생위원이 조사할 정도로 1억 이상이고 1억
이상의 어떤 급여 소득자와 1억 여부에 상관없이 자영업자는 외부회생위원회에 조사를 하고요. 변호사 파산 사건에서도 자영업자는 특히 최근에 폐업하신 분들, 뭐 권리금이라든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면 편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행위별 사례 축적, 자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행위별, 뭔가 이제 그 업종별로 독특한 현상이 있죠. 뭐 의류업종이라든가 섬유업종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사행산업이라서 없지만 뭐가 있을까? 식당, 그죠? 당구장, 그 다음에 병원도 이제 뭐 치과, 피부과, 그 다음에 뭐 외과, 내과나 외과가 망하는 경우는 드물죠. 주로 이제 뭐 치과,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 이런 좀 영업성이 많은 게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월별 카드 매출액 조사를 해라. 자영업자 월별 카드 매출액은 카드사를 관할하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이제 매월 집계함으로 이를 제출받아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제가 써놨지만 뭐 비슷할 겁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분까지 집계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실제하면서 고용약서로 가장한 위장파산 여부 등 실제 영업 상태를 조사할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관련 쟁점, 개인택시 매각 관련 쟁점이 개인회생에서 개인택시 면허의 청산가치를 검토하고 있죠.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요. 개인파산에서는 매각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매각되는 경우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유족들이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했을 때 매각이 된 사례가 지금 현재 저 같은 쓰신 변호사님이 지금 한 게 있고요. 저는 지금 실제 이제 생전 개인 파산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환가를, 서울 지역이니까 요즘 뭐 한 1억 정도 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팔 때 얼마 실제 팔릴지 입찰을 하게 되죠. 부동산 및 계약 관련 쟁점에서는 부동산 계약의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 계획에서의 직접 반환 내지 질권 설정 시 특이하게 관한 법적 쟁점. 이게 이제 분양 계약은 시행사 갑이라고 합시다. 시행사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입니다. 수분양자 을이고, 여기서 이제 갑을 병이 등장합니다. 병은 이제 수탁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탁사, 주식회사, 뭐 KB 부동산 신탁, 무궁화 신탁, 다올 부동산 신탁,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신탁회사가 병이고요. 정은 이제 뭐 연대보증하는 또 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 쪽으로는 3명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갑병정,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을입니다. 갑병정도 있고, 나중에 그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주로 이제 대한도시주택공사, 여기서 이제 허그라 그러죠. HUG, 하우징 앤 뭐죠? 하우스, 그죠? 주택도시공사. 허그가 이제 인수를 하죠. 부도가 났을 때 그 사업 것까지.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을 계약금만 내고 하다가 이제 이게 파토가 났을 때 보통 이제 시행사가 이제 그 수분양자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제 대의변제를 하죠. 은행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니면 질권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문제가 돼서 다 특이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는 이제 면제재산 범위가 지금 서울은 5,500이죠, 현재는. 그래서, 통상 소액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소액보증금을 은닉할 동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이걸 기획할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문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양어장을 취득하는 등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문제가 이제
간혹 문제가 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죠. 명의신탁 주장 시 가족 친지 등은 엄격하게 조사를 하죠. 제3자의 경우 명백한 입증이 있으면 면칙대로 이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쟁점에서는 만기연금보험 환가 문제, 납입 종료는 됐고요. 사망 시까지 연 150만 원씩 수령하는 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보험사는 사실조회 결과 해지 불가 등 만기 연기 보험이 환가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연 150만 원 수령하면 사실은 넘어가야죠. 네. 해약 환급금 발급의 꼼수, 해약 제로라고 해서 발급해주고 신용대출 채권을 상계 주장하면서 2,900만 원 해약 환급금이 있다면서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은 이제 해지가 되기 전에는 그 신용채권의 신용대출에 의해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하면 상계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 416조, 417조에 의해서 해지하지 않고 버티면 상계 적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죠. 그 대리인, 관제인 배제하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해약 유도해서 이제 상계 처리하고 보험사가 극성스럽게 요즘은 요즘 가끔 이제기 하는데 예전에는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뭐 법무사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생명하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맡아서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미 포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일부 보험사는 또 여전히 계속 상계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도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변경을 이제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급적 대리인들은 변경해봐야 실익도 없고 관제인과 의논해서 보험계약을 얼마든지 뭐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약자 변경을 관제인 주도하에 허락받고서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 지금은 뭐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막 좀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까지 싹 구분을 해갖고 나눠주죠. 수익자까지 나오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제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채무자 내지 신청 대리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CCTV 녹화 진술 방안. 뭐 CCTV도 필요 없죠. CCTV도 있으면 좋겠지만 CCTV보다는 요즘은 그냥 요즘 뭐 클로바라고 있죠. 클로바 네이버. 그죠? 클로바가 뭐냐면 녹취를 떠서 일종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녹취를 떠서 갑과 을 혹은 병 삼자 간의 뭐 대화 혹은 양자 간의 대화 뭐 아니면 다중 회의 다 음성을 분석해서 시간 순으로 해서 녹취를 떠주죠. 이런 거 뭐 클로버 같은 거 딱 장착해 놓고 이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죠. 녹취까지 딱 떠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거 녹음을 해도 뭐 갖다 줘야 되죠. 돈도 들어가고 그 속기사한테. 근데 지금은 속기사가 필요 없죠. 굳이 뭐 법원에 제출할 게 아닌데 당사자 간의 어떤 이제 갑과 을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클로바로 출력을 하면은 일종의 클로바도 AI죠. 그렇죠? AI. 그거 지금 아마 뭐 저희 직원들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 활용한 흔적 찾기 영업 블로그 및 인터넷 흔적 조사 방법.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영업을 많이 하죠. 온라인, 인터넷보다는 온라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스레드. 스레드는 이제 뭐 잡담하는 데고,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 동선 파악하는 거, 교통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생활비 이체 계좌 등 실생활 밀접한 채무자 및 가족들의 동선 파악을 해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내역 첨단 분석, 계좌 내역 조사 시 첨단 사용 방법, 이거 파인리더 스캔 엑셀 전환 분석,
어도비 QR 코드 옛날 방식이죠. 지금도 지금은 이제 계좌 내역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쭉 출력해서 하나하나 형광펜 칠하고 밑줄 그어서 포스트잇 붙여서 채무자한테 소명해라. 그쵸? 될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인의 역할과 권한, 관제인 보고서 공유, 관제인 전원에게 보고서 돌려보라는 지시의 의미와 효과, 권한의 적정 범위, 관제인이 어떤 면에서 너무 권한이 없어서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검토해라. 보조인 역할 정리, 보조인 권한 압력로, 신청자의 비난을 피하는 업무 요령과 업무 분장, 보조인 트레이닝 등 전문성 관련, 현장 방문 사례 공유. 요 당시가 이게 쓴 게 아마 2016년 메모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2016년이 가장 극적으로 이제 현장 방문을 독려하는 분위기였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유물입니다만, 부인권 행사 관련 쟁점, 부인 청구 허가 필요성, 부인 청구 허가 신청 불효에서 허가 필요설로의 변화. 다시 또 허가 신청 불효설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부인 청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냅니다. 진술 신빙성 확인 수단, 진술이 신빙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부인 청구 가끔 있지만 부인 청구를 하다가 거짓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 청구를 이제 취하를 하죠. 개인 택시 매각 부인, 파상 신청 전 매각 후 개인 채권 편파 변제 행위 부인 사례. 저희가 개인 택시를 주로 이제 왜 그랬냐면 개인 택시를 매각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친인척 돈으로 개인 택시를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팔 때 그거만 딱 친인척 주고 나머지 금융권만 파산 면책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흔적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편파 변제, 개인 택시 이꼬르 편파 변제가 극심합니다. 지인에 대한 편파 명의를 부인 청구를 하자 면책을 취하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한국인 특유의 어떤 이제 그것도 일종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패기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슬그머니 면책을 취하고 이제 도피하는 사례가 있죠. 면책 취하하면은 파산 폐지가 되죠. 파산 폐지가 되면 파산 관제인은 권한이 소멸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 일어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파산 폐지와 파산 관제인 자격, 권한, 소멸. 그렇죠? 그거를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파산 폐지는 모든 걸 다 끝내는 겁니다. 특수재산 환가 사례. 자동차 관련 쟁점.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가 바뀌는 이유와 차량 등록 원부의 을구는 역사적 편제주의가 아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소된 것도 다 그대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죠.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삭선을 거서 그래도 완전히 지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갑구에 연결된 을구가 변제를 하면은 소멸이 됩니다. 말소를 합니다. 그게 자동차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차이입니다. 문화재 매각.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옥천에 있는 생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생가 지분이죠. 지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 회원권과 비상장 주식 환가 방법의 사례. 호텔 회원권도 이제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환가하는 거지. 이게 등록은 돼 있으면 환가는 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 사이트가 있어서 KOTC 및 38 커뮤니케이션즈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산에서 이제 조세의 쟁점은 주로 이제 법인 국세 체납 시 과점주주지, 과점주주량은 이제 51% 이상이죠. 2차 연대 납세 의무가 이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인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재단 채권 인정 여부.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단 채권성을 부인하는 게 아마 지금 각 법원의 실무의 통설적 입장 같아요. 다만 수원해생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수원해생법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작년에 2024년 6월 10일인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그거는 재단 채권이다.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사호인가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재단 채권이다. 양도소득세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거기서 이론적인 논증도 없고 그냥 1심 판사가 재단 채권이 맞다라고 딱 판결을 하고 수원고등법원에서 별 문제 없으니까 확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특별한 무슨 전원합의체로 간 것도 아니고요. 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이제 실질적으로 몇 줄 안 됩니다. 그 재단 채권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법원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게 과연 대법원 판례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 줄 만한 대법원에서 이제 인정한 건지 심리불속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1심은 결론은 재단 채권을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수원해생법원 관제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재단 채권 인정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져오라 그래도 이게 재단 채권을 인정한다 그래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양도 신고를 해서 이게 자진 납세를 해야 되는 신고 납세 의무입니다. 국가에서 나중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늦게 하면은 부과가 안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그렇게 해오라 그래도 갑자기 이제 지금 이제 4월 9일 날 재단 시부인 끝내고 변제하려고 그러니까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있는 것 같다, 양도소득세가. 왜냐면 경매가 3건 돼갖고 그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은 2차 아직 부과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신고를 해서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저도 부정설에 서서 그냥 배당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재단 채권 인정 못하겠다. 이제 수원해생법원에서는 이제 공인회계사 관제인이 있죠. 그죠? 공인회계사 관제인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회생위원회에서도 세무사도 있고요. 법무사도 있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들이 이 회생위원 내지 관제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및 금융기관 관련 장점. 퇴직연금 상계권 포기, 퇴직연금 계좌 입금 후 우리은행 대출채권에 의한 상계 포기 사례가 있었고요. 퇴직연금은 이제 확립이 됐죠. IRP 계좌, 인컴 리타이먼트 페이먼트, 그죠? 이게 이제 IRP 퇴직연금이죠. 퇴직, 은퇴, 퇴직, 리타이어먼트, 인컴, 소득, 그죠? 페이먼트. 이제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죠. 예금 가압류 무공탁 사례가 있었다고 이제 하고요. 전세대출 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사례가 예전에 되게 심했습니다. 2017년, 18년, 16년 이때 뭐냐면 전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집주인이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짜고서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거기서 그 계약서를 가라로 쓰고 대출을 받습니다. 1억 5천, 1억 5천, 2억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실제 이제 일단은 전입신고 한 다음에 다 형식상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받은 다음에 이제 사업자금으로 전용을 하거나 다른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퇴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기당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 이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이 금융공사의 어떤 판단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되게
상담을 해보면 많았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이제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권도 설정하고요. 아니면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이제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산회생이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2016년입니다. 16년에는 회생 사건이 이제 많았죠. 파산 사건이 적었습니다. 점점 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 만났죠.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국에서 선진국, 미국, 일본처럼 개인 파산이 개인 회생이 3배가 되지 않고 회생 사건이 파산 사건보다 현재 많이 접수되는 원인 규명. 이제 이게 비정상이네 얘기죠. 그래서 원래 선진국형은 파산이 3이면 회생은 1입니다. 3대1, 2대1 최소한 2대1에서 3대1.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회생. 지금이 2019년, 6년 지난 시점이죠. 2026년, 25년. 제가 이제 가끔 뭐 통계를 좀 내지만 지금은 3배에서 3.5배, 뭐 4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너 배라고 보면 됩니다. 서너 배. 3배에서 4배.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만약에 뭐 서울회생공원 같은 한 600에서 700건 들어온다. 7428. 개인 회생은 한 2700~8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진짜 뭐 이제는 대한민국만의 어떤 현상인지, 그죠? 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합원 파산 관련. 개인 파산에서 이제 합유 지분 한가, 명신탁 입증 시에는 한가가 불가능하고요. 조합원의 파산은 민법상 당연 탈퇴죠. 법인 파산에서는 건설 공동 수급체가 있습니다. 건설 공동 수급체 운영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파산. 도산연수원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좀 공부를 해야 되죠. 회생절차에서의 지위, 회생절차는 당연 탈퇴 사유는 아닙니다.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 파산은 뭐 상당히 까다로운 쟁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인 파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동업하다가 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동업을 가끔 하는 분이 있죠. 5대5 대출 신보 기부해서 이제 대출 하면서 연대보증 섭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를 하죠. 뭐 2, 3억 원어치 의료 장비에 대해서 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 의사, 뭐 고용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들, 직원들이 이제 막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파토를 내죠. 그래서 이제 각자 무슨 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일반 회생을 한다, 뭐 파산을 하네 했을 때 문제는 동업 관련 지분이 이제 조합원이 이제 파산했으니까 당연 탈퇴. 조합원 조합이 깨지는 거죠. 탈퇴가 되면서 조합원 재산에 대해서 조합 재산, 동업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환가를 해서 그거를 지분은 이제 지분과 손실을 나눠야 되죠. 그걸 원래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각자의 파산 회생 들어왔을 때 약간 복잡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산 관련해서 이제 추천 서적이 있었네요. 중산층이라는 착각, 조준현, 대출 권하는 사회, 2011년, 권력이 48법칙, 게으르고 진멜, 돈의 철학. 도산 같은 거는 이제 자본주의, 아니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예전에 자본주의가 없었던 성경 시대부터 쭉 그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대사에서는 집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뭐 5.16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 이후에 이제 농어촌 사채 정리령이라는 것도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부채 탕감 법도 있었고요. 옛날 YS 때. 일종의 다 이제 탕감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한 거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도산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면책 관련 쟁점은 조기 면책 가능성. 조기 면책은 이제 이때부터 벌써 얘기가 있어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 사례가 나왔고요. 각자 이제 관제인들이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저도 지금 한두 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된다고 봐야죠. 이런 게 뭔가 제도가 시행되면 누가 딱 주장한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10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돼서 자꾸 이제 뭔가 뭐 세미나도 하고 법원에서 특히 이제 판사님들이 움직여야 되죠. 아무래도. 정책 결정은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환가 후 불허가 문제. 환가 후 불허가 문제. 그죠? 환가 후 불허가 문제. 이거는 이제 은닉된 재산 발견 시 면책 취하에도 불구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안이 있다라고도 보여졌는데, 보통은 이제 파산 취하를 하고 폐지하고, 폐지되니까 이제 부인 청구도 소멸되니까 부인권도 그렇게 해결했는데, 반대로 이제 파산 절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면책은 취하를 하고 파산 절차는 유지된 상태에서 절차가 부인권이 행사가 될 사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뒤져보면. 신득재산이라는 건 이제 뭐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재산이죠. 그래서 신득재산은 절대적 불능이다.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없다. 면책 불허가 후 처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2005년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과다로 면책 불허가를 받고 부여와 급여가 안유된 상태에서 2007년경 일반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의 부동의, 담보 채무 25억 원, 일반 보증 채무 30억 원을 개인 채권자가 이제 있습니다. 2009년 땡땡땡 변호사를 신청대리를 하여 파산 신청 후 땡땡 변호사가 파산관제인, 파산 절차에서 파산 선고 후 근로소득은 신득재산의 이유로 한가하지 않고 현재 누적된 급여 압류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관제인은 파산 선고정 압류된 급여 1,400만 원 배당하고 면책 불허가로 2015년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항고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제가 보면 어떤 판사님은 의사들 파산 선고 후에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예전에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환가를 했는데, 지금은 환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계약도 무산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은 가끔 이제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전문 직종에 좀 있고요.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정착됐죠. 그다음에 뭐 약사,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요즘 이제 의사, 약사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제 투자를 실패해 갖고 파산 회생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이제 몇 건 있었는데, 건물을 분양을 잘못 받아, 사기 분양을 받아갖고, 빚을 뭐 몇십억 지고, 한 달 이자만 해도 몇천만 원입니다. 연체 이자까지 한 4, 5천 돼요. 뭐, 급여가 1,000만 원, 2천만 원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사도 마찬가지죠. 약사도 고소득이라 그래도 요즘 이제 분양 시대에 분양권을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게 무슨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저 상가가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게 105 신도시인가요? 6억짜리가 6천만 원 됐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 아까 의사분도 105 신도시와 관련이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얼토당토하게 분양해 놓고, 진짜 뭐, 하여튼, 엄청난, 거의 사기성 분양이죠. 거품 잔뜩 낀 채로 던졌다가 폭탄이 터진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뭐 엄청 분양률이 지금 50%도 안 되고요. 이거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지금 다 이제 스탠바이입니다, 지금. 파산, 회생. 그죠? 그래서 개인 파산도 엄청 많이 들어왔죠. 아무런 재산 없는 분들은 개인 파산 들어오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죠. 중도금, 잔금, 만세하면 파산관제인이 해지해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뭐 주부, 실직자, 아니면 좀 고령자. 대신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이제 수월하고요. 뭔가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이제 개인회생과 관련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에 시행사의 어떤 해지를 기다리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계획 7번 비약정 채무로 이제 기재한 다음에 분양계약 해지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확정되면 확정채무로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전 일이지만 10년 지난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계속 투자하고, 뭐 집과 관련된 문제. 다만 그 흐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빌라 다주택자들은 이제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주택 임차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파산 들어왔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새로운 이제 그 분양권이 등장을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재단 채권으로 예납 비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제인 예납 비용, 그 다음에 뭐 일부 장례 비용, 인지대 송달료까지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 주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금지 재산도 유족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압류금지 면제재산 허용하자. 임차보증금 5,500까지, 수도권은 4,800이겠죠. 그런 게 이제 서울회생법원하고 뭐 수원 같은 데서는 이제 시행 중입니다. 제도입 파산,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제도입 파산이 이제 뭐 문제가 됐습니다. 제도입 파산, 대법원에서 완강하게 판례를 부인됐었죠. 일선 실무에서는 긍정적으로 제도입 파산은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선고하는 입장. 이제 좀 원인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입 파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좀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지는 않다. 원인이 좀 다르다.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채권 채무도 좀 변동이 있었고 이자도 워낙 많고 채무자도 뭐 병에 걸리고 와서 지금 면책 받겠다는데 예전에 너 파산 선고받고 면책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동일한 원인이야. 들어올 수 없어. 걷어차는 거죠. 아직도 그 당시에 엄격히 심사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도입 파산 어떻습니까? 2018나 467 서울회생법원 판례 이후로 서경환 그 당시에 이제 재판장님이죠. 지금은 대법관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2018나 467 제도입 파산을 허용하는 항고심 결정한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기류가 바뀌어서 이제 누락채권은 동일한 원인이라도 일단 좀 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다른 원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또 구제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있었네요. 이문희 변호사님. 그렇죠? 2018년 4월 5일 울산의 이문희 변호사 제도입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입 파산도 지방에서도 아마 좀 이제 전향적으로 선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권 설정 관련 쟁점. 얼마 전에 제가 찍었죠. 일권부 전세자금 대출. 네, 문제점.
질권 설정, 은행 같은 데서는 이제 질권 설정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신협이라든가 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질권 설정보다는 채권 양도를 받죠. 아예 대출을 해주고 양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아예 그 보증금을 차지해 버리죠. 파산재단도 아닙니다. 근데 은행들은 뭐 그냥 서울신용보증보험 혹은 뭐 허그,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받고 그냥 대출을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해 줍니다. 굳이 거기서 뭐 질권 같은 거 설정하는 거 복잡하게 뭐 임대인하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보증서를 띄워오십시오 하면은 채무자가 가서 이제 보증서를 띄워오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전세자금 질권 설정 문제와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주택금융 실무에서는 질권 설정이 임차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되어 정책적으로 설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있다, 안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 당시 이게 2016년, 17년 사례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사는 보증서를 끊어주고 질권 설정 안 합니다.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거의 한 4억 원이라는 보증금이 중간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임대인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3억 8,750, 그 사이에 임차인이 뭐 800만 원인가 압류당해서 집을 팔아서 4억 원이라는 하나은행이 어딘데 대출금은 이제 뭐 4월 25일까지니까 집을 판 거는 작년 연말입니다. 1월. 한 3달 동안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린 거예요, 임대인이.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임차인은 파산에 들어갔죠. 대항력도 사라졌습니다. 집은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도 없어요. 퇴거를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다 아웃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임대인이 그 돈을 세입자한테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억 2,5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억 8천이라는 돈은 임대인이 전용을 한 겁니다. 임차인 동의하에. 임차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돈 아니니까 좀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책 받겠다고 들어왔으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참 짜고서 횡령을 저지른 거죠. 아니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인이 물론 뭐 토해낸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남의 수중에 들어간 돈 몇 억이 금방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인가 누군가 만약에 형사사건 사기나 만약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한 다음에 이제 파산 면책은 종료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해서 비면책 채권화해서 이제 나중에 뭐 계속 갚든지 은행이나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 그 구상권자가 이제 보증보험이니까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질권 설정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질권을 설정을 했는데도 질권 설정을 깜빡하고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데다 전용하다가 사기로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권과 관련해서는 민형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권 설정부 그 전세 자금 대출 거기에다가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형사 문제도 지금 2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될 겁니다. 무조건 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이런저런 이게 이제 과거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크게 그게 그거죠. 결국은 세월만 흐를 뿐이지 조금씩 바뀌지.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주 분야가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늘 동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자, 임대인 파산,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 사기 혹은 거의 전세 사기로 인한 민형사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됐지만 이제 코인이 되는 건 또 이제 2019년, 20년 이후에 등장을 한 거죠. 코인. 워낙 비트코인이 히트를 치니까
우후죽순경으로 생각나서 이제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주식, 코인.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보험이나 전세 자금, 질권 설정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고요. 아무튼 약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 있어도 크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쵸?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앞으로 또 한 몇 년 지나면 새로운 현상에 기한 어떤 쟁점이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이메일이 왔는데 뒤져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예시. 임차인들이 이제 관제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죠. 저당권 설정해 주십시오. 근저당권 설정해 주십시오. 혹은 전세권 설정해 주십시오. 임의 경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제인이 환가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 이번에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으로 이제 매매 대금을 가름해서 사는 경우에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줄 알았더니 먼저 매매 대금과 이제 상계 요청서, 상계 허가 요청서를 이제 일종의 매수 의향서 비슷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집을 매매 대금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서를 내서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바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수자분 한번 좀 도와드리면서 그거를 좀 매매하는데 좀 도움 주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매수인으로 임차인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매매 계약을 바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힘들죠.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면책은 이제 선행 면책이죠. 선행 면책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도 이제 누락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다른 원인을 심사를 할 때 다른 원인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선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것저것 아이디어에 관한 파산 회생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